포인트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8시 10분이라서 좀 쉬었다 하는 건 좀 그렇고 빨리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빨리 쉬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할은 재밌습니다. 제가 만들면서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익숙하신 것도 있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제가 한 번 정도 언급했을 텐데 2017년에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이 사람이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감독입니다. 연극 같은 거 엄청 잘하고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2017년에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가져온 이유가 얼마 전에 왓챠나 이런 데만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보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 많이 보시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본 오리엔트 특급 살인 중에 최고라고 저도 몇 번 봤어요. 사실은 이거 보려고 왓챠 제가 다시 재구독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는데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그죠? 밤티라고 하는 하여튼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 조금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오리엔트 특급이라는 그 대륙 횡단 열차 같은 게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저기까지 가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쭉 가다가 겨울에 이제 요 사람들이 타는 건 이제 특등 칸들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우리로 치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쭉 가다가 요 조니 탭이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굉장히 많이 칼에 찔려서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 그 캐릭터가 이름이 어려운데 에르큘 푸아로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 탐정물에서 굉장히 유명한 탐정인데 이 사람이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경찰이 올 때까지 이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추리해서 찾아내는 건데 옛날 탐정물 요즘 탐정물은 CSI 같은 경우는 막 지문 뜨고 막 그래서 그만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옛날 탐정물은 막 추리하고 뭐 CSI처럼 지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추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를 파악하고 어떤 눈빛이나 사소한 말투 또는 사소한 실수 아주 작은 단서만 가지고 추론을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게 미스테리물, 탐정물의 어떤 공식인데 옛날 거일수록 이건 굉장히 옛날 겁니다. 옛날 추리소설이거든요. 옛날 거일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은 CCTV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고 100년 된 소설인데 스포를 못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꼭 넷플릭스 보세요. 주말에 심심하시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이제 이런 소설 탐정물이라고도 하고 미스테리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탐정입니다. 탐정은 이게 다 에르큘 포아로가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연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탐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셜록 홈즈도 그렇고 에르큘 포아로도 그렇고 이 세계 3대 탐정 그냥 막 정한 거예요. 탐정물에서 저는 탐정물 엄청 좋아하는데 셜록 홈즈, 에르큘 포아로, 브라운 신부라고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요 셋이 있는데 딱 봐도 여기 또 신부님이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르큘 푸아로도 이제 벨기에 출신인데 그리고 작고 엄청 까다롭고 결벽증 있고 하지만 정중하고 하여튼 특이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긴 좀 그런가. 요즘 세대가 익숙한 탐정은 요 셋이죠. 코난, 에도가와 코난 다 알죠. 에르큘 푸아로는 처음 들으셨어도 에도가와 코난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코난, 그 독침 쏘고 맨날 그러는 친구, 꼬맹이. 그리고 긴다이치 하지메, 이건 이제 김전일, 소년탐정 김전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근처에 가면 사람들 다 죽는. 아케치 코코로는 잘 모르실 텐데, 에도가와 람포라고, 일본에 되게 굵직한, 굉장히 추리소설계에서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그 소설에서 탐정인데, 요 세 정도가 요즘은 좀 익숙하실 텐데, 이 셋도 마찬가지로 추리로 본질을 파악하고 범인을 찾아내죠.
셋 다 이상해. 얘들 셋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김전일도 이상하고, 코난도 이상하고. 그래서 탐정들은 대부분 뭔가 꼬여 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시그널, 정보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듣고서 이게 뭐지?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스테리물, 제가 언젠가는 이 미스테리물을 다 정리해서 셜록 홈즈 전집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빨리 강세장이 와야 그런 거 하고 놀 텐데, 그죠? 약세장 말고. 사도 그냥 매일매일 한 0.7, 0.5씩 올라가는 시장. 그런 시장에는 지표 추적 빨리 하고, 이제 오늘의 소설 이런 거 하고. 2020년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피살당합니다. 아베 신조라고. 일본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총리를 두 번 한 사람입니다. 나라현 나라시 야마도 사이다 2역. 이게 야마도 사이다이지 역이에요. 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에 나간 자민당 후보를 유세 지원하다가 야마가미 데스야라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총으로 뒤로 다가가서 아베 신조한테 총을 두 방 쏩니다. 약간 산탄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산탄총이니까 관통은 안 하고 살아 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향년 67세였고요. 생각보다 젊어요. 충격이죠, 그죠? 아무리 그러니까 일본은 총기가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남미나 이런 데서 잘 안 일어나는, 멕시코에서도 사람들 안 볼 때 하는 건데, 사람들 모두가 보고 있는 백주 대낮에 이 청년이 자기가 만든 총으로 전 총리,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전 총리를 살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두 번 다뤘을 겁니다. 근데 2025년에 돼서야, 2022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2025년이 돼서야 재판이 시작했고요. 올해 1월 21일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 중이고요. 이상하죠? 사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요때 이 야마가미 데스야가 왜 아베 신조를 피격했냐면, 왜 암살했냐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특정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헌금을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나서 아베 신조가 그 종교랑 관련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를 죽였고, 그것 때문에 일본 정가가 뒤집힌 다음에 그 종교랑 관련 있는 사람 다 잡아는 손들어 그래가지고 자민당이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자민당 계파가 무너지면서 일본 정치 지형이 확 바뀌어요. 2022년에. 실제로 많은 얘기가 있죠. 이게 혼자 한 거냐?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자위대 출신이거든요. 자위대 전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작 이런 영화 봐도 다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을 공작원으로 쓰는 거. 그래서 재판도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기징역이죠. 사형은 아니고. 일본은 근데 사형 선고 꽤 하는데 법원에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뭐냐? 범행 동기가 뭐냐? 어머니 서사가 있긴 해요. 어머니가 그 종교에 빠져서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 근데 이제 불우하게 자랐다고 하는데 1억엔은 어디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로는 약간 미심쩍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베는 67세에 22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물리적으로 소멸됐습니다. 정치적 권한을 잃고 정치계에서 쫓겨난 걸 떠나서 아예 물리적으로 소멸됐어요. 그 몰락의 시작은, 사실 아베 신조의 몰락의 시작은, 아베는 2013년에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10년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의 일본 전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행사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19년에 시작됩니다. 19년에 요 분이 이제 가와이 가스유키, 그리고 요 분이 가와이 안리, 둘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스유키는
아베가 법무상, 우리로 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중의원이라고 우리 하원 같은 거고. 이 가와이 안리 요 여자분이 히로시마에서 참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19년에. 근데 그 선거하면서 돈 뿌린 게 정황이 드러나요. 그래서 100명한테 한 2,900만 원, 얼마 안 돼. 이거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2020년 코로나 직전, 코로나가 우리가 3월인가? 2월 말 3월 초에 터졌으니까 2020년 1월 15일에 히로시마 지검이 이 지역사무소, 그러니까 정치인 지역사무소죠. 거기를 압수수색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둘이 아베 신조의 측근이었는데 이 히로시마가 압수수색한 다음에 나중에 밝혀지는데 자민당 본부에서 이 지역사무소에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이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결국은 2020년 6월에 체포됩니다. 1월 15일에 압수수색한 다음에 20년 6월 코로나 한창일 때 체포돼요. 그래서 2021년에 징역이 엄청 빨리 진행되죠. 6월에 체포된 다음에 1월 12일에 다음해 1월 6개월 좀 지나서 바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항소 포기한 다음에 그냥 정계를 떠납니다. 당연히 1년 4개월인데 집행유예 5년 줬으니까 땡큐죠. 징역은 안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20년 8월 한 달? 한 2달 정도 있다가 아베 신조가 총리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8일에 체포한 건 도쿄지검 특수부고요. 히로시마 지검이 압수수색했는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가서 체포했습니다. 둘 다. 체포는 이제 그 회기가 끝났어요. 여기도 이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회기 끝나자마자 체포해서 가둬버립니다. 우리로 치면. 구속영장 누가 준 거죠, 법원에서. 이게 되게 복잡한 서사인데, 그래서 조금 지겨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시작은 얘랑 같이 봐야 됩니다. 2020년에 되게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지, 우리도. 있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요즘도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20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도쿄 고검, 우리로 치면은 서울지검 같은 거예요. 서울지검 검사장이 마작을 했다는 스캔들이 발표됩니다. 2020년 5월 20날에 주간 문춘이라는 이제 주간지인데, 여기서 당시 도쿄고검 검사장이었던 그 쿠로카와 히로무, 쿠로카와라고 할게요. 쿠로카와가 5월 1일하고 5월 13일 딱 두 날 사진도 찍었어. 이거 누가 알려준 거죠, 그죠? 누가 온다고 해서 알려준 겁니다. 5월 1일과 5월 13일에 이 고검장하고 우리가 쓰는 고검장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좀 다른데 어쨌든 검사장이라고 하죠. 도쿄지검 검사장하고 산케이 기자 2명 그리고 전직 아사히 기자 1명이 4명이서 더 있었을 텐데 어쨌든 4명이서 마작을 했다. 그것도 돈 내기. 그게 주간 문춘이라는 주간지에 사진이 실립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발표가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주간 문춘이 문춘포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폭로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정치인 여럿 보냈고 그거 나자마자 아사히 엄청 기자들이 그 주요 신문들이 다 우라카이에서 다 내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검사총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총장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의 후보였거든요. 후보 사퇴하고 그 다음날 바로 도쿄 고검장도 사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1월 13일에 아베 정부가 고위 검사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 사람이 쿠로카와가 정년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년을 연장시키고 쿠로카와를 검찰총장 후보에 올려버립니다. 그때부터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엄청 비난합니다. 이거 저 사람 검찰총장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가 검찰총장을 아베가 원하는 사람을 꽂으려고 코앞에 닥친 정년을 연기해 준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 엄청 들고 여론에서도 엄청 안 좋게 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돌려보시면 19년에 참의원 선거할 때 돈 푼 거는 이미 19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 지검이 1월 15일에 히로시마 지검, 도쿄지검이 아니고 히로시마 지검이 아베 최측근의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합니다. 15일에, 20년 15일에. 그리고 나서 1월 30날에 그 고위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왜냐면 그 도쿄지검 특수부가 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뇌물수수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그걸 수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쿄지검 검사장의 고위검사의 정년을 연장시켜서 이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아베가 자기 측근이 어쨌든 히로시마 놈들이 치고 들어가서 이건 거의 이제 여기까지 들어간 거면 사실인 거야. 그래서 도쿄지검 이 사람을 포섭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 검찰총장 시켜줄 테니까 네가 잘 막아줘라. 다른 해석은 이 아베가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고 검찰이 치고 들어간 거다. 검찰이 도쿄지검을 못 치고 들어가니까 히로시마 지검하고 협조해서 히로시마 지검이 먼저 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여기다 주간문춘에 이 기사를 주고 이 사람을 끌어내린 다음에 도쿄지검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다. 뭔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머니코미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미국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아베가 당시 엄청 나대고 있을 때였어요. 북한하고 따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라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나중에 아마 밝혀질 겁니다. 밀고 있는 건 아베의 이 죽음도 범행 동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음모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제1권력이라고 많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 거고, 여러분들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86년도에 일본에서 난 건데, 일본에서 이제 그 발매된 건데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번역돼서 제1권력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났는데, 일본의 그 저널리스트면서 작가인 히로세 타카시가 쓴 책입니다. 보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약간 히로세 타카시가 생각하는 제1권력은 자본이고요. 미국에서 이 자본을 중심으로 인사들이 어떻게 촘촘히 얽혀져 있는지 이 책에서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다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걸로 어떻게 보여줘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나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고. 이게 음모론 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설이에요, 정설. 요 그림은 제가 AI한테 그리라고 한 겁니다. 케네디, 루즈벨트, 록펠러, 에디슨도 포함됐습니다. 댈러스, 헨리 포드, 다 혈연과 학연과 돈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여기 이제 서문 같은 데 써 있는 건데, 잠깐 읽어드리면 20세기에 일어난 다양한 중대 사건을 추려낸 후 각각의 사건에서 도발적으로 행동을 했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차례로 적어보고, 다음으로 이들의 표면적인 직함을 걷어내고 한 사람씩 가계도를 정리해보면 이러면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인물들을 모으면 이제 그들의 행동을 역사적 사실 위에 순서를 세워 짜맞춰 간다. 그러면 그 진상을 자본의 언어로 다시 써보는 거고, 아마도 지금까지 씌어진 역사책과는 매우 다른 실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서문 같은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 말고
개인적으로 얽혀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이런 걸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밀실행정, 뭐 막부 이런 거 보면 다 사실 뭐 법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나라였잖아요. 옛날에 일본은.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조선도 마찬가지인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할까? 이런 거 보려면 일본 거 많이 보면 됩니다. 한국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만 그러냐? 일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슈퍼클래스라고 또 책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머니코믹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있는 책이 다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 다 존경받는 학자고 미국에서도 다 인정받는 책입니다. 슈퍼클래스라고 보시면 데이비드 로스코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2008년에 쓴 겁니다. 금융위기 끝나자마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이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사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케일이 더 커요. 아까 그 타카시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보세요. 이 사람이 현재 권력자들 보면 시진핑도 같이 엮습니다. 시진핑, 바이든, 라가르드 얘들이 다 한 통속이다. 또는 한 통속은 아니고 얘들이 가진 진정한 권력은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본도 아니고 정치적 권력도 아니고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번호 아는 거. 라가르드가 뭔가 하고 싶어. 근데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할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서로 통화하고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 이 사람이 증명합니다. 증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별로 꺼리낌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키신저, 소로스, 빌 게이츠 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적으로 다 친하고 어떤 뚜렷한 한쪽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들은 협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이렇게 두꺼운 거 내내 굉장히 많은 사례와 실제 사례와 기사와 회고를 통해서 증명은 아니고 계속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제목이 슈퍼클래스잖아요.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는 법이나 그런 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슈퍼클래스 0.0001%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는 뭐 국제정치든 뭐든 기업도 크게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애니메이션 보고 오늘은 그냥 얘기 제가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뭐랄까 전개 미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갔는데 오늘은 뭐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썸머워즈라고 이거 12세 관람가라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있나? 왓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재밌어요. 호소다 마모루라고 디지몬 어드벤처랑 원피스도 한번 감독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그냥 아이 시리즈를 만드는데 늑대 아이, 괴물의 아이, 미래아이 그 이후로는 못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잘 성공을 못해. 약간 시간은 달리는 소녀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시간을 달리는 소녀 만든 그 그냥 버프 이어가서 만든 게 이 썸머워즈입니다. 썸머 여름 전쟁들인데 복수를 썼는데 사실 전쟁은 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시노하라 나츠키 이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고3인 것 같아. 이 여자 선배가 어느 날 고등학교 코이소 켄지 요 뒤에 있어요. 근데 이 포스터 보면 좀 놀랍긴 한데 이게 완전히 이 영화를 잘 표현한 거 같지는 않은데 묘하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분은 의외로 비중이 없는 주인공이거든요. 어쨌든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다 한 건 이 친구가 다 하긴 하는데 뒤에 이 호이소 켄지라고 부를게요. 켄지한테 갑자기 나 시골 할머니 집 갔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르바이트 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가긴 가는데 갔는데 자기 증조 할머니 진노우치 대가족인데 이 진노우치 가문이에요. 할머니가 사카에인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한테 켄지랑 나랑 얘랑 결혼할 거다. 얘가 약혼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좀 돌아가실 때가 됐다 보니까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냥 자기 후배 중에서 하나 그냥 찍은 거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냥 갈바구에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애 데려가서 이젠 너가 나한테 약혼자로 해줘라. 미안하다. 할머니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근데 이제 켄지는 조금 이제 이 선배 히노하라 나츠키를 좋아하고 있는 상태였죠. 뭐 전형적인 학원 약간 청춘 만화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돼요. 진노우치 가문 대가족에 가서 이 켄지는 이제 도시에 사는 애인데 이 전체가 다 이 동네 가문이고 집성촌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목가적이고 대가족적이고 약간 전 근대적인 이 현실 세계와는 달리 이 세계관, 이 만화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거 원래 만화인데 애니메이션 만든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오즈라는 가상세가 있습니다. 주커버그 저보다 동생이니까 주커버그가 꿈꾸는 그 메타버스가 실현화됐어.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즈에서 그 캐릭터 가지고 막 그 계좌이체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여튼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절반이 오즈라는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날뛰기 시작해요. 바이러스 이름이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AI가 러브머신이라는 AI인데 얘가 오즈 세계를 막 파괴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캐릭터를 뺏고 혼란을 일으켜요. 그거를 이제 켄지가 수학을 잘해. 계산을 엄청 빨리 해. 그래서 켄지가 막아내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감독하신 분이니까 작화 굉장히 좋고 뭐랄까 훈훈하고 또 뭐 사랑도 좀 있고 그런데 내용은 그게 끝이에요. 내용은 진노우치 가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냥 티격태격하고 오즈에서 조금 조악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싸우고 싸우는 것도 보면 되게 좀 웃기긴 한데 좀 짜임새는 없는데 어쨌든 여름이라서 봤습니다. 썸머 워즈잖아요. 여름이 다 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하고 여름에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봐주는 것들. 이 친구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봤어요. 어쨌든 여름이 다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이게 그 진노우치 가문 집이에요. 선배가 시골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집이 이래. 그 가문 집이. 그냥 그 무사 가문이에요. 무사 가문. 그래서 뻥져하는 표정. 외할머니 집이 이래. 산성 같은 거예요. 보면 이쪽 보면 이게 축대도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쌓아진 거예요. 그냥 성이야 성. 근데 오늘 좀 많이 돌아가네요. 그냥 맥락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우치 가문 이 애니메이션에서 진노우치 가문 대가족 이 사람들이 다 진노우치의 직계거나 반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가 애들도 있는 거지. 딸의 아이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진노우치 가문이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나가노현 우에다잖아요. 나가노현 우에다로 가는데 실제 일본에서 나가노현 우에다를 어떤 옛날부터 다스리던 가문은 사나다 가문입니다. 이거 약간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나다 유키무라가 일본에서 별명이 일본 제1의 병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3대 무장 그러면 이제 사나다 유키무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는 뭐 오다 노부나가 이랬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좋대요. 사나다 유키무라가 원래는 이름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사나다 마사유키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읽고 어쨌든 마사유키가 아빠예요. 아빠. 마사유키가 이 사나다 가문에 사나다가 성이니까 마사유키가 아버지인데 되게 지략가였대요. 그리고 다케타 신겐 밑에 있었어. 근데 다케타 신겐이 지잖아요. 오다 노부나가한테.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꾸 이 사나다 영지를 자꾸 침범해요. 근데 도쿠가와는 센데 사나다는 좀 작아.
몇 번을 물리친대요. 그래서 사나다는 평가가 쟤들은 작지만 굉장히 강한 집단이다, 강한 가문이다라는 평가가 있대요. 그래서 애들 보면 이제 가문 문장도 요거 엽전 6개예요. 이거 엽전 6개가 뭐냐면 죽고 나면 그 노잣돈이라고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요걸 달고 항상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 이게 이제 이 가문에 보면 엄청난 가문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새끼가라 전투 때도 새끼가라 전투도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서군에 붙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이긴 한데 아버지는 서군에 붙고 장남은 동군에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도 사나다 가문이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서군이 져요. 동군이 이기고. 그래서 아버지랑 차남 노부시게인데 나중에 유키무라로 약간 개명은 아니고 그렇게 불리거든요. 이 둘은 그냥 유배만 가고 장남은 어쨌든 이긴 편에 붙었으니까 사나다 가문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또 붙거든요. 도쿠가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제 오사카 성에서 싸우는데 이 차남 유키무라가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뭐 어떤 대의를 따랐다기보다는 이제 형이 이쪽에 있으면 얘들은 이제 약간 한 명이 이쪽에 있으면 한 명이 여기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유키무라가 그때 도쿠가와 도요토미 쪽에서 도쿠가와랑 엄청 잘 싸워가지고 이때 이제 이런 명성을 얻습니다. 그때가 48세였고 이미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인데 일본 대중문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젊은 꽃미남 무사로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48세 때 전사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사실은 무가의 집안인 거죠. 진노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나다 가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도 이 나가노 우에다 현에 가면 나가노 현에 가면 이제 사나다 가문의 어떤 박물관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집안은 약간 시골 어떤 뭐 대가족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무가다. 사무라이 집안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의 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 아까 사카에 이분이 이 집안의 이 가문의 리더입니다. 증조 할머니 거의 100세 근처인데 작중에 보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도 겪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카에 분이 집안의 여잔데 잘 이제 후손들을 잘 네트워킹하고 또는 잘 집안이 무너질 뻔한 여러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잘 다독여서 가문을 지켰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막 사기도 당하고 막 가문 재산도 말아먹긴 하지만 이 진노우치 가문은 그래서 모계사회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오지 쪽에서 폭주하는 AI가 생겨서 이 가상세계가 무너지거든요. 가상세계가 거의 붕괴돼가지고 실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은행 어카운트도 워킹 안 하고 그리고 경찰도 길도 다 막히고 그리고 앰뷸런스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사카의 가문의 리더인데 거의 100세 된 분이 수첩을 이렇게 꺼냅니다. 수첩을 꺼내서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휴대폰도 아니고 텍스트도 아니고 이 전화는 이제 정전돼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은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로 치면 전산이 마비된 거죠. 우리로 치면 주식시장 전산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 둘이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전화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같은 거 잘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진노우치 가문이 이 동네에서 소방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위대도 있어요. 다 자기 자손들한테 전화해서 사람들 더 도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네트워크가 기능을 멈췄을 때 작동한 거는 유선 전화하고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걸로 이제 처음에 좀 급한 불은 이런 식으로 좀 막고 결국은 나중에 아까 수학 잘하는 친구가 이제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잘 풀어가지고 그 AI를 물리치긴 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대충 나오는데,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에 여름이자 전쟁 같았죠, 그렇죠? 2026년에 6월 중순부터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7월에 엄청 힘들었고 8월 중순 되니까 지금 조금 약간 이제 뭐랄까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9천 간 날 찍은 사진을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만화로 바꾼 건데 9천에 갔었어요. 우리가 지금 6,800 가서 다행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9천에 갔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엄청 여름과 함께 뜨거웠죠. 그죠? 10,000 갈 것 같았고 12,000 갈 것 같았고 20,000도 눈에 보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꿈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그때 추정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보다 지금이 더 늘어났거든요, 살짝. 그런데 우리가 그쪽까지 갔었죠. 근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였을까? 그때 우리가 본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본 실적 추정치, 그때 우리가 본 밸류에이션 그 숫자들은 뭐였을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고 실제 그때 논리도 틀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을 본 거죠. 표면적인,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정보만 본 거예요. 드러나 있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만 보고 그걸로 너무 빨리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나 있는 정보 또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정보는 사실 진실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어디선가도 얘기했지만 가장 클리어한 정보는 가장 쓸모없는 정보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인정하면 사실은 그게 정확한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반체제적인 발언을 한 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쓴 거예요. 숫자로 표면에 드러난 뉴스로만, 또는 우리가 팩트라고 부르는, 전 팩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쉬운 정보라고 생각. 그걸 팩트라고 우리는 하는 거. 근데 그게 팩트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팩트는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스러기나 먹거나 아니면 세상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보고 있는 어떤 편하게 소화가 되는 그런 정보 말고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있거나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제 생각에 제가 옳거나 막 제가 엄청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하냐면, 얼마나 취약한 그 팩트 기반에서 작동하고 있냐면, 심지어 그 어떤 가격 추정치, 어떤 주식의 가격 추정치 하나만 쭉 그 시계열로 보시잖아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분들이나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틀렸으면. 근데 개인분들은 어느 순간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가격이나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그걸 여러 번 봐왔죠. 2차 전지에서도 봤고. 얼마 전 우리 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졌고,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떤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정보를 계속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애니메이션도 가져오고 탐정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면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 시각을 좀 보셔야 돼요. 숏돌이라고 해도, 또는 롱돌이라고 해도 자꾸 다른 얘기하는 분들 소수 의견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걸 결국은 내가 체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보시고 계속
가장 편한 주류만 쫓아가면 그냥 적절히 세상 따라가거나 또 아니면 그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엔비디아 초창기에 투자하셨거나 뭐 테슬라 같은 거 초창기에 투자하신 분들이죠. 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독하게 써놨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좁게 볼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같은 거 그냥 지수나 이렇게 좀 사시는 게 좋고 계속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자꾸 투자 바닥에서 그러시면 안 되고 여름이 끝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이번 어떤 이런 교훈이라고 할까? 이번 여름에 대한 교훈. 이 뜨거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차가운 가을이 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조차도 틀리기도 하고 엄청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이 방송이나 이제 주식 이 모든 것들이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마치 연사처럼 그냥 앞에서 말하면 제 생각 중에 이상한 생각이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는 각자 보시면서 아, 쟤는 저렇게 틀렸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래서 제 댓글에 보면 뭐 아령 뭐 미안한데 나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라고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진실이 아니고 약간 각자의 진실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론 또는 이제 그런 길이 있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저는 약간 네오는 아니고 약간 모피어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오는 아니고 제가 주식시장의 진실이라든가 궁극적인 주가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는 못 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모피어스를 좀 가져왔고요. 오늘은 뒷부분은 그냥 약간 쓸데없는 얘기 좀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는 하지만 쓸데없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을수록 쓸데가 없습니다. 이거 보셨는데 아 내가 뭘 본 거지? 또 한번 볼까? 이 컨텐츠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도 보시면서 많이 욕해 주시고 저는 되게 좋습니다. 많은 알상무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토론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많이 바이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8월이 한 주 남았죠. 저도 올해 여름이 변화가 많았죠. 저도 7월에 퇴사했고 6월 어느 시점에 이제 사실상 그만둔 거니까 저도 이걸 만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의 여름도 엄청 그랬더라고요. 엄청 뜨겁고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방송이나 컨텐츠를 거의 밤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을 보내고 차분하게 가을을 맞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니까 약간 좀 더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이번 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고요. 주말에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 별로 없이 끝나고 월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내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방송을 켜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